IMF 때하고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그렇고 성장의 잠재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위기는 우리가 꽤 오랜 긴 기간 동안에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도 오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복합 불황에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앞으로 계속 생겨날 일자리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저 미래셋 자산운용 현재 고문으로 있고요. 오늘 전체 인구라든지 우리나라 산업 변화, 경제 이런 쪽에 관해서 제 짧은 지식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IMF 위기와 앞으로 올 위기는 이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IMF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이 있고 인구 면에서도 아주 폭발적으로 좋은 인구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MF 위기를 겪고 나서 V자형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IMF 때하고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그렇고 성장의 잠재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위기는 IMF 때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요. V자형처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꽤 오랜 긴 기간 동안에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죠. 우리나라는 계속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자전거가 열심히 달리다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일어날 때는 이제 여러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도 오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본도 여전히 투자나 이런데 80년대, 70년대 고성장이었죠. 그런데 일본 90년대 이후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경제에서 뭔가 해보다가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복지부동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에 일단 부채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부채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될 때입니다. 페이백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통화도 늘어나고 돈도 빌리고 하면서 이 돈이 생산적인 곳에 막 투자가 되었으면은 비록 실패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혁신적이거나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채로 성장하면서 빌린 돈의 거의 상당 부분의 돈이 지난 한 5년 뭐 그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기업과 그다음에 가계에서 한 700조 가량 되는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자산 가격을 올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장성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근본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요인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구조의 붕괴입니다. 인구구조의 붕괴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무섭게 다가오게 될 테인데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450만 명, 뭐 일단 중간으로 추정키로는 한 450만 명 감소하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장기 저성장 그리고 KDI도 마찬가지고요. 2040년대 가면은 0%대 이제 성장입니다. 지금도 이미 1%대 후반대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IMF와 같은 위기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그런 부분의 인프라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음에 겪게 될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시장,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것은 한 2, 3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망치로 갖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10년, 15년 이런 기간 동안에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런 때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축소 사회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성장이 상당히 정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확장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요해지는 부분, 뭐 환경이라든지 고령자들의 요양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들은 이제 그 부분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2024년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데이터에서 이제 미스리딩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취업자 감소, 이거 보면은 20대 취업자 감소,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만 명 나온다 하면요. 이 13만 명의 숫자가 사실은 인구 감소, 20대 인구 감소 숫자하고 이제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너무 보시지 말고요. 고용률과 취업률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은 보면은 20대 시장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이런 그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취업 시장이 어렵습니다. 또 20대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나 취업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에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업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 많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자리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선진국 비교해서는 우리나라는 취업 상황이 청년들 같은 경우 좋은 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적은 숫자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학 경쟁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사교육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용시장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대 고용시장은 이제 그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직장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잡마켓이 괜찮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요즘 산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이라든지 서비스 쪽으로 산업이 변화해 가면서 여성들 쪽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가 조금, 그러니까 취업 상황 조건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40대까지도 뭐 괜찮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55세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가 되니까요. 50대가 이제 고용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거기서 변화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20대 고용시장에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50대 중후반에 고용시장에 이제 주된 시장에서 나올 때, 이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지금 크고 여기서 조금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취업 등등을 통해서 일자리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고용시장에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20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 수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고용률, 취업률 이런 걸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률 데이터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숫자를 고용률이라고 그러고요. 취업률이라고 한다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하는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하다가 나 안 할래 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면은 그럼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숨어있는 부분을 조금 잘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지표들은 그렇게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꽤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고용시장이라고 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입직이라고 그러죠. 하는 20대 고용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 이후부터 있어서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이 시장에 있어서 또 그런 비슷한 변화가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미래를 본다, 그렇게 본다면은 20대들의 숫자가 줄어드기는 해서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나 이런 거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나 이런 문제로 기업이 대기업화되면서 글로벌화되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제 계속 짓습니다. 그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일본은 보시면은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2010년대까지 계속 해외 공장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 시기도 좀 지나면 이제 젊은 사람의 숫자가 워낙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는 할 텐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좋은 일자리를 두고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20대들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꽤 타이트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위에 과연 또 다른 어떤 기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AI는 여전히 대세를 잡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걸 백업해 주는 것이 또 클라우드니까요. 그것은 뭐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쪽에 이제 조금 기술을 보셔야 되는 것이 로봇 쪽 관련된 기술.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로봇이 AI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장난감 같았는데요. 산업용 로봇에 머무르기 쉽죠. 그런데 AI라는 이제 IQ 높은 뇌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이제 막 급하게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로봇 산업이 괜찮다고 보았을 때도 그 한 5년 전 제가 책을 쓸 때가 한 5, 6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로봇에 탑재되는 AI의 그 IQ가 낮은 편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AI 기술로 이게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술이라고 하면은 AI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연 보안이나 이런 쪽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쪽의 시큐리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2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요. 환경은 여전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다양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기술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언제 여러분들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나라 부동산은 양극화된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좀 개선될까? 안 개선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한 15년 동안 인구가 40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우리가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남아 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 지역 양극화되어서 그 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 뭐 좋다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이제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양극화되면서 꽤 높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제일 퀘스천입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은 서울 지역 혹은 서울의 강남 지역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이게 결국 제일 이제 궁금증이죠. 궁금증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이제 조금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될 텐데 물론 혁신적인 어떤 혹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 지역 비례 선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요. 지방 소멸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여하튼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은 도심 지역이라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여전히 고령화 되게 될 것이고요. 서울의 인구 여러분들 아시죠? 경기도로 나가긴 했지만은 서울의 인구는 지금 5년 10년 동안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제가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길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고령화되는데 다른 나라는 괜찮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의 변화를 겪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조차도 학회 출산율이 1.2명인데요. 우리나라는 0.7명입니다. 한 20년만 지나
지나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구의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고령화되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No,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혁명적으로 거의 붕괴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너무 향후에 높은 기대율, 상승률 이런 부분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부동산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중상층 이상의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 그런 쪽의 부동산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 플레이하는 그라운드가 필드가 다른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제일 리스키한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한 중상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해서 사는 부동산 이런 부분은 저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의 변화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의 부동산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조금 지역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가격이 올랐다가 시장에 안 좋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은 그 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층에 속하는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년이면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확히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대략 지금 한 450만 명 그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인구 숫자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쪽에 당연히 이쪽은 이제 하이테크 기술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AI에 응용을 하는 쪽 이런 쪽도 앞으로 많이 펼쳐지겠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 앱 관련돼서 또 많은 직업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유튜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그 AI라는 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하고 응용해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직업인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집중하게 되겠죠. 줄어드는 청년층의 인구, 노동력을 이제 로봇으로 이제 좀 대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것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뷰티입니다. 이제부터 고령화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시면은 이게 60대 해놓고 이게 실화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안티에이징이기도 하고 뷰티 인더스트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젊게 보이고 하기 위해서 요즘 피트니스 같은 경우 서울 도심은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지만요. 조금만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50대 60대들이 피트니스에 막 나와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저렇게 피트니스가 많이 생겨날까? 젊은 인구 중에 피트니스 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서이기도 합니다만은 50대 60대가 또 이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뷰티, 건강,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이런 쪽 산업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요양 부분입니다. 요양은 이제 내가 하기에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계속 생겨날 일자리는 요양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부분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방이나 서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 재생 부분입니다. 지방 소멸을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방을 어떻게 재생시켜서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이 키 이슈로 떠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전폭적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꽤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관광으로 일본에 유입되다가요. 요즘은 한 3,000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게 각 지방들이 지방의 특색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재생 전문가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로 이름이 좀 떨치게 되면은 이 지방에 가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저 지방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제가 이제 복합 불황에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왜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
아까처럼 지방이 소멸되면은 거기 대응되기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할 거고, 고령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전환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변화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쪽에서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생겨날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는 많이 줄어들었죠. 파이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 레거시 미디어만 생각한다면은, 야, 우리는 미디어 시장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가 확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축소하는 상황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업을 찾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구체적인 것은 그냥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성장률이 왜 떨어지느냐? 일단 구매력이 있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생산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이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앞으로 1%대 갔다가 이제 0%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경제적인 면 이외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고령자가 많아지고 2060년이면 아직 많이 멀었지만은 그때 되면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는 적어지고, 그럼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영향을 준 게 이런 정도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총 인구 숫자가 피크를 치고 이제 롤러코스터로 간주하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총합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세대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가장 저출산이기 때문에요.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라,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 부분의 변화는 사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도 이 궤적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궤적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이제 혹은 건강보험료를 지탱하려다가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정체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뭐냐? 성장이 크게 될 때는 포퓰리즘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이 떨어지게 되는데, 성장이 정체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 뭘 더 풀어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은 이제 재정 적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재정 적자는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고 불안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앞으로의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단 것을 먹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많고요. 국가가 당연히 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국가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꾸자꾸 소진되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 탄탄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이니까요. 뭐 그것은 땡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이제 상황이 안 닥쳤던 것이고요. 이제 닥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자도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게 되겠죠. 누증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지도 마찬가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이제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아까처럼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요. 일종의 각자 도생 혹은 자기 책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 다른 직업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전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이제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ISA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둘을 다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부분이고요. 사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퇴직연금 안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지, 퇴직연금을 내가 중도에 인출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30년, 40년 동안에 이렇게 내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자산관리, 사적연금 부분에 자산관리를 해서 두 바퀴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재정 전략의 가장 기반은 뭐냐?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저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직장에서 65세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유망 직업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도 뭐 아주 유망한 곳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자리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방향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을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좀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 관련된 것은 아주 이제 초고령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제 50대, 60대, 70대, 5070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이제 거기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잡는다면은 요양, 헬스케어, 그 다음에 건강,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생에 관련된 부분, 환경, 그 다음에 AI나 로봇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야일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 이 차이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인구구조의 부작용이 100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게 나타난 것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90은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으로 나타난 것으로 가지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지 말고 그 외에 90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닥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심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더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도심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아파트 불패 신화죠. 그런 것은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불패 신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한 5에서 10%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로 나누어 본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그건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방과 부동산의 가격 차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2040년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심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차츰차츰 외곽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어떤 퀄리티를 혹은 주택의 퀄리티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매겨본다면요. 19, 8, 7, 6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좁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그거는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높은 아파트를 투기를 위해서 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